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입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여전히 거리로 나와 테헤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파가 끊임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위의 파도는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결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각 주거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스타링크 장비를 찾아 압수하고 정보 흐름을 목졸라 버리려 해도 세계는 역사적 저항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시위의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점차 결의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백악관 출입 기자 킴 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오벌 오피스를 향해 이란 관련 긴급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 최고위 안보회의가 소집됐고 핵심 권력 라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국가정보국 국장, 합참의장, 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그 대응이냐는 질문에 그는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전례 없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거리로 나와 압박을 유지하라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제도까지 장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체제에서 살인을 명령하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위대 살해가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고 선언했고 짧지만 무게감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원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CBS 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000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현대사에서 유례 없는 학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불과 48시간 만에 이란 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수가 12,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하루 기준으로 기록된 최악의 학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살해의 규모와 속도는 이란이 전례 없는 잔혹한 탄압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세계가 목격해온 어떤 폭력의 기준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이란 정권이 자비 없는 조직적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폭력의 수준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은 군사 무기를 그대로 사용해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사격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란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에 따르면 시위대는 절망 속에서 외부의 도움이 마침내 도착할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알라모를 사수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들이 무한정 버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대가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보안군의 총에 맞아 숨진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으러 간 사람들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부 건물 앞에서 방금 전 자식들을 죽인 자들과 마주한 그 순간에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외쳤습니다. 시위의 한복판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독재는 사람들이 위험을 계산하도록 만들며 유지됩니다. 말하면 체포되고 거리로 나오면 총에 맞는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은 오랫동안 다수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사람들이 계속 일어설 때 탄압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충분히 잔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굴복시킬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남부 지역에서 나온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란 보안군은 시위대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은 총탄이 아무 구분 없이 주거 지역으로 쏟아지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BBC의 보도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살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탄압 작전이 모든 한계를 넘어 더 이상 시위대만을 겨냥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공포를 퍼뜨리는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전쟁 지출이 민간 경제를 질식시키며 가난한 지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위험한 붕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 지출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GDP를 4% 성장시키며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그 동력이 소진되며 성장률이 0.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쟁으로 만든 숫자놀이는 결국 계산서가 붙는 순간 끝이 납니다. 다만 그 계산서는 늘 민간의 삶에 먼저 도착합니다. 한때 경제를 끌어올리던 엔진은 이제 전체 시스템을 끌어내리는 짐이 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적자는 5,700억 루블로 불어나 초기 계획의 거의 5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가복지기금의 유동성 준비금은 4,100억 루블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합니다. 크렘린은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현실이 불편하면은 예산표를 접어버리면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산업 생산 구조는 러시아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한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민간 부문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러시아의 89개 지역 중 3분의 2 이상이 재정 적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6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금은 3,600억 루블 수준으로 2021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내해 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삭감입니다. 전쟁은 특별하다고 불리지만 국민의 지갑이 특별해지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비어갑니다. 이미 가난하거나 중공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무역을 이룬 뒤 연방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빈곤 지역, 시베리아의 산업 중심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접한 전선 지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커서 경제학자들이 2024년 이후 지역 GDP 전망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경질 석탄의 60%를 생산하던 케메로보는 붕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의 10개 대형 석탄 기업 순이익은 2022년 200억 루블 이상에서 2024년 13억 루블 남짓으로 줄어 무려 15배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급여를 버텨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2024년 임금체불의 항의에 단식 투쟁을 벌였던 광부들은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입대는 이제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자리 정책처럼 포장되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가장 잔혹한 농담을 진지하게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유가를 급락시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석유 시장 전문가 미하일 쿠르티이는 이란 성직자 체제라는 모스크바의 중요한 동맹이 무너질 경우 세계 석유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이라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거의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는 파테흐 360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 또 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500기, 그리고 방공미사일 약 200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적 경제적 관계는 이란이 모스크바의 후원 네트워크에서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원유를 팔며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러시아에게 이란 붕괴 시나리오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또 하나의 전략적 동맹을 잃는 것뿐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과 마주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침략은 거창한 구호로 시작해도 결국 통계와 시신과 적자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늘 왜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크루티는 현재의 육아 수준에서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유전 개발이 경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기에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앞으로 더 개방적으로 변해 빠르게 수출을 늘린다면 석유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떠받치던 핵심 기둥인 석유 가스 수입은 계속해서 깎여 나갈 것입니다. 전쟁은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며 시작되지만 종종 먼저 자기 경제의 뼈대를 갉아먹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 T-80BVM을 노획하는 드문 성과를 올렸습니다. 열새날 우크라이나 제92 돌격 여단 병력은 교전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0BVM 한 대를 거의 온전한 상태로 확보했습니다. 전차는 전장에서 무력화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여단 전차대대와 협력해 접근하여 전리품으로 후송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한 T-80 계열 중에서도 매우 현대화된 변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전차를 온전하게 확보했다는 점은 군사적 기술적 가치가 매우 큰 일입니다. 여단 발표에 따르면 T-80BVM은 구경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 장치가 개선되어 감손 우라늄 관통탄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중장감 목표에 대한 관통력을 크게 높입니다. 방호 측면에서 차체와 포탑 측면에는 반응 장갑 콘탁트 힐이 장착되어 있으며 포탑 전면에는 더 발전된 렐릭트 모듈 장갑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차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흔히 망갈리라고 부르는 자작 격자 장갑이 포탑과 엔진 구역을 덮도록 달려 있습니다. 이는 FPV 공격을 조기에 폭발시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현대식 전차 위에 철제 격자를 얹어 혁신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전쟁의 비극을 더 씁쓸하게 합니다. 이 비극은 누군가에게는 명분이지만 현장에는 명분 대신 용접 흔적과 잿더미가 남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 계획을 선제 타격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부대는 러시아군의 공격 준비 과정을 제때 차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5 독립공수여단에 따르면 작전은 샤우타르스케 주민 지역에서 진행됐고 우크라이나 정찰이 러시아군의 병력 교대와 신규 돌격을 위한 병력 집결을 포착했습니다. 위치 확인 후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다연장 로켓 KAS로 10발의 탄을 집중 발사해 집결지를 덮었습니다. 이 화력 타격으로 일부 경량 차량이 파괴되고 러시아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정보로는 최소 6명의 러시아 병력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손실로 러시아 측은 해당 구역에서 공격 작전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것이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전투 중 하나일 뿐이며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속적으로 압박과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현재 전선 전체에서 교전 강도가 가장 격렬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방향에서
도시를 포위하려 하며 증원 병력을 투입해 압도적 우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압도는 상대보다 먼저 자국의 재정과 젊은 세대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11날 하루에만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 시도가 46차례 기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러시아가 도시 남쪽에 주력을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그룹이 도심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밤낮 없이 이어지지만 그에 동반되는 손실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대변인 안드로포프 소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도시 북부의 핵심 철도 축선을 따라 진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돌격조의 돌파 시도는 모두 저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철도를 넘어 북부로 침투를 늘렸지만 우크라이나 방어부대는 이를 탐지하고 차단해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의 UAV 생산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13날 새벽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자국 생산 미사일을 발사해 로스토프 주 타간로크의 아틀란트 아에로를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의 UAV 설계, 생산, 시험에 관여하며 오리온 계열 부품도 제작하는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으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고 생산구역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기관의 알파 특수작전센터와 우크라이나 해군 부대가 협력해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아틀란타 아에로가 UAV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오리온 UAV의 핵심 부품도 생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평가 중이지만 이 타격은 러시아의 UAV 생산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강력한 일격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가 의존하는 고기술 전쟁의 한 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특별하다고 부르는데 익숙합니다. 단, 그 특별함은 희생자와 잿더미의 규모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타갈로크 타격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진의 여러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는 방공체계 토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네츠크 주 점령지 마키유카에서는 탄약고와 병력 집결지가 타격당했습니다. 이 일련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선만이 아니라 후방 깊숙한 곳에 보급, 방공, 군수 산업을 겨냥해 모스크바의 장기전 수행 능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안보국방정보위원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며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의원 올렉시 혼차렌코는 위원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추천 서류가 제출된 지 약 1시간 만에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식 취임을 위해서는 베르호나라다 본회의에서 최소 216표가 필요합니다. 페도로프는 지명 이전까지 제1부총리 겸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초에 그에게 국방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데니스 슈미하를 교체하는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결정은 국방부 전반의 대대적 개혁 수요, 특히 징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사안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은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제1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13날 의회는 페도로프를 제1부총리 겸 디지털 전환부 장관 자리에서 면직했고 동시에 슈미아를 국방장관 자리에서 면직했습니다. 의원들은 같은 날 두 사람을 새 직책에 재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개혁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내각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카리브해 봉쇄를 강화했고
그림자 유조선 7척이 24시간 안에 항로를 바꿔 되돌아섰습니다. 불과 24시간 안에 최소 7척의 불법 유조선이 카리브해에서 미국 측 차단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은 펜타곤 대변인이 열째 날 확인했으며 현재 봉쇄 작전이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는 카리브해에서 벌어지는 불법 석유 운송을 전면적으로 겨냥해 유지되고 있으며 효과가 뚜렷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압박은 제재 대상 선박들이 검문, 납포, 압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스스로 항로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7척이 스스로 방향을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소유주와 네트워크는 이번에는 경고만이 아니라 실제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위치를 끄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해서 현실의 레이더까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 강화된 집행이 서반구에서 활동하는 불법 석유 거래 네트워크 대응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활동을 묵인하던 시대가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의 강경 노선 아래 이번 작전은 제재를 위반한 베네수엘라 석유 운송 선박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다수의 선박은 불투명한 소유 구조 아래 움직이며 국적기를 수시로 바꾸고 항로를 숨기기 위해 위치 추적을 끄기도 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박을 추적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믿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에 의해 강제 징집돼 전장으로 던져진 한 이라크인의 증언입니다. 이라크 시민화심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일이 아니라 폭행과 강요였습니다. 그는 읽을 수도 없는 군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산업용 파이프라인 안에서 단 한 개의 탄창만 들고 16시간 동안 움직이는 임무로 떠밀렸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상황에서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외국인 모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거나 약한 처지의 사람들을 허황된 약속으로 속입니다. 전쟁이 정의를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만은 늘 가장 약한 사람의 삶에 먼저 꽂힙니다. 이라크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와심은 한 달짜리 관광 비자로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일주일 넘게 구금된 뒤 밤새 모스크바 밖으로 끌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며 입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1만 루블의 현금 지급이 적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와심은 외딴 훈련 시설로 보내져 한 달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휴대전화는 압수됐습니다. 수업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전부 러시아어로 진행됐습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그는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도 많이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느 밤 부대는 갑자기 깨워졌고 다음날 아침 출발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이 가득한 곳으로 끌려가 26시간 동안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파이프 안에서 보호 장비도 없이 AK-74와 탄창 하나만 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러시아가 버려진 파이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우회하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내갈등 이후 와심은 구타를 당했고 이틀간 굶긴 뒤 총구 아래에서 터널 밖으로 나가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나흘 동안 숨어 지내다 한 농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았고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으며 다리 부상 치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란의 몰락은 유가 하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러시아 연방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